안녕하십니까. 이화의 한영에서 산업재 및 자동차 섹터 리더를 맡고 있는 권영대 파트너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EV 산업의 부상과 글로벌 시장의 이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약 한 30-40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30-40분 동안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개별 챕터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저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이분화가 되고 있고, 이 이분화된 각각의 시장 내에서 지형들이 어떻게 재편되느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분화의 내용이 결국은 이머징 마켓과 이스타블리시드 마켓의 분화를 의미하는데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머징 마켓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스타블리시드 마켓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네 번째 챕터, 국내 기업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분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이분화와 지형 재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분화되기 시작한 것은 EV가 자동차 시장에서 확산되는 그 흐름과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2010년대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2023년까지는 일부 이제 얼리 어댑터 위주로 적용이 되었고, 2023년 이후에 2024년 5년 되면서 디리스킹 페이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적 차단기라고 하는 지오폴리티컬 포트리스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EV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정학적으로 구분이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산업 안보나 데이터 주권의 문제, 표준 기반의 문제, 그리고 블록 경제나 지역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숫자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시장입니다. 왼쪽을 잠깐 보시면 2006년 기준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당시 자동차 시장은 저희가 앞으로 이스타블리시와 이머징 마켓으로 나눠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설명드릴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이스타블리시 마켓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 자체도 이스타블리시 마켓이 81%, 80% 정도를 점하고 있었고요. 동료권의 98%는 내연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머징 플레이어라고 하는 EV 데디케이티드 OEM이라든지 이머징 플레이어들은 전부 합쳐서 7% 정도의 마켓 쉐어만 가지고 있었고, 레거시 OEM들이 93% 수준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정확하게 두 가지의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타블리시 마켓은 여전히 내연기관 위주의 시장, 그리고 레거시 OEM 위주의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이머징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EV의 페너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EV와 ICE가 파워트레인을 양분하는 구조, 마찬가지로 경쟁 다이나믹스도 이머징 플레이어의 존재감이 확연히 커지면서 레거시 OEM과 양분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구분되는 것을 저희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분화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EV 위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전 세계 EV 시장, EV 판매량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도 중국 자동차가 24%, 그리고 중국 외 시장이 16% 성장하는 거에 불과하고, 이미 시장 규모 자체가
자동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중국은 1,500만 대 이상이 전기차로 팔리는 시장,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다 합쳤을 때 800만 대 수준만 전기차로 팔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기차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더 높은 성장률로 이런 구조적 이분화를 드라이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머징 시장과 이스타블리시 시장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면, 이머징 시장은 설명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ICE 시장과 뉴 에너지 시장, 뉴 에너지 비이클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뉴 에너지 비이클 시장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뉴 에너지 비이클 시장은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뉴 에너지 비이클 시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수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나올 EREV, 그리고 PHEV,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FCEV,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이제 NEV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스타블리시 마켓을 대변하는 시장은 크게는 북미 시장과 EU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하면 한국, 일본을 묶어서 이스타블리시 시장에 포함해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제일 큰 두 개의 시장이 북미 시장과 EU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북미 시장과 EU 시장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북미 시장과 EU 시장 기준으로 보면 순수 내연기관 또는 내연기관이 위주로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동력원이 완전히 이분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도대체 EV 페네트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두 번째 챕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긴 한데, 중국 EV는 이미 코스트 패러티라고 하는 동일한 차급의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더 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코스트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차들이 계속해서 론칭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R&D 사이클, 공정기간이 레거시 OEM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짧습니다. 훨씬 더 단축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새로운 EV들을 계속해서 론칭하면서 시장 내에서 새로운 차량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수직 계열화 기반의 통합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직 계열화 기반의 통합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면 서플라이어들과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율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뺏기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역으로 이 통합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차를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새롭게 내는데도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코스트와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기술적 원인은 인티그레이션에 있다. 그래서 중국은 비용, 속도, 통합을 모두 충족해 가면서 EV 페네트레이션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분석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브랜드가 그러면 이 중국 EV가 모든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 시장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당연히 중국 EV 그리고 중국 OEM들이 급격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조금 불행한 얘기지만 한국 OEM들은 조금 더 일찍 그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 그리고 저희 로컬 OEM들의 존재감은 중국 시장에서 이미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계열과 유럽 계열들은 상당한 쉐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북미 계열과 유럽 계열들이 여전히 25% 이상의 쉐어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였는데, 5년 사이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그 비중이 7%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덜주에 속해져 있는 일본과 한국계는 지금 아덜주에 속해져 있는데요. 이걸 다 합쳐도 3%에 불과한.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 로컬 브랜드, 그 중에서도 EV 데디케이티드 OEM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고 있고, 그 추세가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외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과 이스타블리시 마켓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EV와 중국 OEM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시장, 동남아 시장, 이런 시장들은 EV 세일즈 볼륨도 빨리 높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세일즈 볼륨이 높아지는 거에 상당수를 중국계 OEM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의 중간을 잠깐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EV 내에서의 중국 자동차 OEM들의 마켓쉐어가 82%,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85%입니다.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서는 중국이 효율성, 가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EV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스타블리시 마켓인 미국 시장, 북미 시장과 EU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EV 자체의 페너트레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EV 페너트레이션이 높지 않은 그 시장 내에서도 중국계의 마켓쉐어는 더욱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이머징 마켓에서의 중국 OEM들의 마켓쉐어는 82에서 85%, 반면에 이스타블리시 마켓에서는 1에서 7%에 불과한 아주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했을 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크게는 4개로 구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되는 4개의 시장 중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가지 시장을 제외하면 크게 보면 이머징 시장이라는 것과 이스타블리 시장이라는 2개의 큰 시장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머징 시장과 이스타블리 시장이 대부분의 시장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이분화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제 이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세세하게 왜 도대체 글로벌 시장이 이분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앞에서 계속해서 EV 페너트레이션이나 EV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EV 페너트레이션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도 큰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시장 개방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완전 경쟁과 가격 중심의 경쟁이 있느냐, 아니면 지역 블록화나 또는 이제 레거시 OEM들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EV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도 높고 모든 사업자들이 완전 경쟁을 하면서 가격 위주의 경쟁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타블리시 시장은 EV 페네트레이션도 낮고 레거시 OEM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딜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느린 개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저희가 중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저희가 레스트 오브 월드, 느린 전환과 개방 시장, 그 다음에 한국도 역시나 레스트 오브 월드 중에 하나로서 특이하게 빠른 전환, 그러니까 EV는 빠르게 전환됐는데 블록화가 되어 있는 시장으로 설명드리는데, 요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1번과 2번 시장을 합치면 이거는 중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가 EV 중심 시장으로 넘어가 있는 시장, 그리고 3번과 4번을 합치면 중국 영향력이 낮고 중국의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내연기관과 일렉트릭 비클이 같이 병존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챕터 1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분화돼서 이머징 마켓과 이스타블리시 마켓으로 구분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머징 마켓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국계 EV 데디케이티드 OEM들이 향후에도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블리시 마켓과 이머징 마켓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구조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스타블리시 마켓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레거시 OEM들이 100년 전서부터 자동차 산업을 만들고 형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지금 이제 세츄레이티드 또는 완성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과 산업계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거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쟁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플라이어나 OEM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장이 인프라 초기 단계입니다. 인프라 초기 단계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초기 단계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내연기관의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EV로 넘어간다는, 현실적으로 이 단계를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뭐 약간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 벌써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동차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레거시 OEM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머징 마켓에서는 결국은 내연기관을 거쳐서 EV 시장으로 도약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에 있는 사업자들은 EV로 직접 간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EV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장 진흥책이 있는 반면에 저가의 자동차를 공급해 가면서 자동차 산업 자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보호무역이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가격이 민감한 시장이고 신규 수요 기반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머징 마켓은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신규 수요 기반의 시장이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격 훨씬 더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경쟁의 우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동일 차급의 EV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레거시 OEM 대비해서 30에서 5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덤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호무역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과 산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은 EV에 한해서만큼은 엔드 투 엔드로, 그러니까 소재서부터 배터리, 모터, 완성차, 충전 인프라, 패키지, 이 모든 엔드 투 엔드의 모든 영역에서 내재화되어 있기도 하고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을 때 협력적인 구도나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게 신흥시장에 진입하거나 신흥시장에 대응하기에 훨씬 더 쉽고 그 측면에서 확정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조적 경쟁 우위입니다. 앞에서 잠깐 저가 또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아세안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별로의 GDP 퍼 캐피타와 중국 EV의 침투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GDP 퍼 캐피타가 조금 만불 안팎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장들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EV가 이미 장악했거나 장악 중이거나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뿐 중국 EV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OEM 국가별로 아세안 시장에서의 EV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세안 시장 내에서, 아세안은 물론 중국이랑도 가깝지만 한국, 일본이랑도 가까운 시장인데 EV 영역에서 한해서만큼은 중국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동펑, BYD 주요 제품들의 가격대가 한국이나 일본,
EV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선호용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중국 EV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거를 단계별로 조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EV는 지금은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이 있는 EV 차량을 만드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초반에는 보조금들을 넣었죠. 그러니까 구매 보조금도 넣고 생산 보조금도 넣고 그러면서 EV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갔습니다. 그게 2010년까지 중국 시장이 2010년까지는 내연기관 위주의 시장이었다가 2010년 이후에 EV의 가능성을 보고 EV에 집중 투자하면서 EV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정책적 방향을 했었고, 그때 이제 EV 관련된 보조금을 구매에 있어서든 아니면 생산에 있어서든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서부터 2023년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보조금에서 규제 중심으로 이 육성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EV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줬다라고 하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부적격 업체들을 도태시키는 형태의 규제 중심으로 정책들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 2023년서부터 여러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글로벌 규모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OEM들, 부품사들, 뭐 흔히 잘 아시는 BYD나 CATL과 같은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사업자들이 지금 글로벌리는 규모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지금 글로벌 확장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형 인큐베이팅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중국형 인큐베이팅 환경에서 만들어진 EV의 경쟁력은 단순히 보조금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물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들, 그 다음에 무역 장벽들, 분명히 어드밴티지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드밴티지 외에도 기본적인 경쟁력을 이제는 갖추고 있다는데, 그 기본적인 경쟁력이 뭐냐? 단가 경쟁력, 속도 경쟁력, 기술적인 통합 경쟁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단가 경쟁력은 단순히 스케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과 스트럭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스케일이 만들어내는 원가 하락에 분명히 주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큰 초대형 클러스터들이 가지고 있고, 워낙에 대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가 안정,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원가 하락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구조적인 원가 하락의 원인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는 하나는 크게 보면 이제 복잡도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품 및 개발 과정이나 아키텍처를 훨씬 더 단순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외부적인 조율과 협의가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예를 들면 BYD의 E 플랫폼 3.0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 자체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CTB라고 하고 있는 셀 투 바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중간 구조물, 하우징 제거,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도 훨씬 더 단순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핵심 구동 부품들이 모듈화되어 있고, 모듈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에 대한 변동성도 차단이 되어 있고,
협의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필요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도가 줄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수직 계열화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완전 경쟁,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는 사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단가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개념적으로 좀 잘 안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이 되고 개별 영역에서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이 가장 최적의 운영과 최저의 원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가 개입주의가 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협의나 아니면 소싱이나 아니면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코스트가 현재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내재화가 되어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리한 구조로 현재 바뀌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내재화되어 있었을 때 개별 영역에서의 단가 하락도 있지만 이거를 통합하는 단계에서의 시스템적 비용이 제거되면서 총 20에서 30% 수준의 원가의 격차가 생기더라. 이게 BYD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레거시 OEM과 EV 기준에서의 원가 격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완성차 업체들, 부품 업체들 다 우리 중국 부품과 비교하면 30% 정도 비싸, 또는 중국 업체가 30% 정도 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최근 들어서 거기에 따른 CR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YD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레거시 OEM들이 20에서 30% 정도 전반적으로 비싼 상황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제가 초반에 중국은 일주일에 하나씩 신차가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 잠깐 차트를 보시면 개발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내연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모델 체인지가 정말 빠르면 5년, 보통은 뭐 7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5년에서 7년 걸리는 이유가 레거시 OEM들이 모델을 론칭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더라도 5년은 걸려야 새로운 모델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잡아도 5년이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반면에 이게 EV로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짧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글로벌 레거시들이 만든 EV조차도 사실은 36에서 48개월로 한 뭐 1년 정도는 축소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EV 데디케이티드 OEM들 같은 경우는 18에서 30개월이면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개발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양산 전환 사이클, 그러니까 앞에서 만든 그 개발 사이클을 생산에 적용을 하고 양산을 만드는 속도조차도 훨씬 더 빠른데, 이 변화는 레거시 OEM들이 12에서 24개월을 가지고 있는데 대비해서 중국 OEM들은 3에서 6개월이면 생산하고 양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OC를 하고 론칭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론칭을 하고 개선을 한다라는 문화가 이 변화를 만드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개발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직 통합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플라이어들과의 협의, 딜러들과의 협의, 이런 형태들보다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우선 설계를 하다 보니 SDV가 완벽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단축이 가능했던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레거시 OEM들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레거시 OEM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내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POC를 통해서 파일럿 테스트카, 그리고 그걸 충분히 테스트를 한 이후에 출시를 하는 데 반해서 중국 OEM들은, 중국 EV 데디케이티드 OEM들은 일단 출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 근데 그 개선은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론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과 양산도 아까 5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과 함께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AI 영역, 디지털 영역, 그리고
로봇 영역 이런 영역들에서의 산업 구조적인 활용들과 함께 모듈이나 플랫폼의 공용화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차종별로 변화돼야 되는 영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영역에 한해서만큼은 엔드 투 엔드의 에코시스템이 완벽하게 중국 내에 내재화되어 있다. 그래서 배터리나 모터나 전장 모든 영역이 중국 내에서 쉽게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정 조정이나 의사결정 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낸 개발 주기의 차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8개월에서 18개월,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는 최초 설계 시에서의 프리즈 포인트의 최소화, 그리고 출시 후 개선. 근데 이 출시 후 개선을 하더라도 대규모 R&D 인력을 단기 집중 투입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발 구조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퍼스트, 그리고 패러럴 엑스큐션. 그러니까 레거시 OEM들은 이렇게 돼 있죠. 컨셉 개발하고 그다음에 선행 개발하고 양산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런데 중국계 OEM들은 이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행 개발, 양산 준비, 출시 같이 하면서 해결하는 문제들, 그리고 스케일 측면에서도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시간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 통합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특성,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시 이후에 보완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SDV, 소프트웨어가 디파인한 비클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는 포인트인데, 프론트엔드에서의 소프트웨어들은 뭐 OTA, ADAS, 칵핏,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 자동차의 특징은 이 모든 피처 펑션들을 하나의 중앙제어 SoC에 얹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OEM들이나 다른 EV들이 이게 좀 일부는 분산되어 있는데 반해서 중국계는 중앙 제어 SoC를 통해서 이 나머지 기능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개별 기술을 개발해서 통합하는 노력이 아니라 중앙 제어 위에 얹는 것을 통해서 산업 표준도 가지고 있고 개선도 훨씬 더 쉬운 형태로 기술 표준과 경쟁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타블리시 마켓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중국계 EV 데디케이티드 OEM의 경쟁력이 그렇게 구조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스타블리시 마켓도 중국계 OEM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계 OEM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예상에는 향후에도 레거시 OEM 위주의 경쟁 구도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중국계 OEM들의 경쟁력은 EV에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이스타블리시 마켓에서 EV 전환을 일부러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EV든 내연기관이든 상관없이 자국 내 일자리,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장벽, 규제 장벽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현재의 경쟁 구도가 유지될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와 EU 시장은 향후에 레거시 OEM들이 유지될 것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ICE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동차 시장을 그대로 두겠다. EV 전환 속도를 둔화시키겠다. 또는 중국계 EV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왼쪽 보시기에 이 차트에서 왼쪽을 보시면 ICE 기반의 시장 지배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EV는 어떠냐라고 하면 경쟁력 열위죠. 그러다 보니
중국 OEM들의 EV 경쟁력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IRA를 전략적으로 고도화했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과 현지 원산지 요건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산 장비나 부품이 수입되고 중국산 장비나 부품이 확산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첨단 제조 생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적성국가라고 하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일반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적성국가에는 첨단 제조 영역에 생산세액이 지급되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조금 규제들을 고도화하면서 중국 OEM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공급망을 분리시키고 리스크를 전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이중 장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 장벽, 하나는 기술 규제. 이렇게 이중 장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역 장벽은 당연히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관세를 통한 제어이고, 기술 규제는 공정 데이터, 공정 무역과 같은 투명성, 안정성과 같은 게 기술 규제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상계 관세와 기술 규제를 결합해서 EV 시장 확대 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자국 내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는 형태가 지금 EU 시장의 보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중국 경제 정책과 OEM EV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정책들이 결국은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공급망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미도 마찬가지, EU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권역별로 생산 거점이 마련되고 이 권역별로의 생산 거점이 블록화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EU의 EV 전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U 전반적인 것과 국가 레벨에서 내연기관 규제를 완화하고 목표를 유연화하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EU가 2035년서부터는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90% 감축으로 완화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의 차량 판매가 가능해졌고, 그 외에도 국가별로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언젠가는 하겠지만 미룬다 또는 완화한다 라는 유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그 목표를 유연화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주요 OEM사들도 역시나 EV로의 올인 전략에서 조금은 병행 전략 또는 다양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계 OEM인 포드와 GM 역시 배터리 EV나 올 EV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ICE와 HEV와 같이 유연하게 운영하는 구조 또는 EV가 아니라 EREV,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역시나 들어가는 EREV로 전략을 선회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계 OEM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EV 퍼스트에서 EV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핵심 가치가 중요한 거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EV 온리에서 멀티 파워 트레인으로 최근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미와 EU에서 이스타블리시 마켓에서 정책적으로 자국 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EV의 전환 속도를 늦춰가면서 이 시장은 블록화돼 가면서 기존 레거시 OEM들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시장으로 남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향후 전망의 결론입니다. 앞에 세 챕터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분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분화되고 있는 모습 중에 이머징 마켓은
중국계 EV 데디케이티드 OEM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거라는 전망. 이스타블리시 마켓에서는 레거시 OEM들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마켓 셰어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분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챕터 4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완성차 기업이던 부품사든 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 중에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사업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북미계, 중국 시장, 북미계, 미국 시장 엄청 큰 시장이고, 중국계, 중국 시장 엄청 큰 시장이죠. 일본도 일본 단일 시장으로서 500만 대가 팔리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유럽계 OEM은 EU로 경제 공통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국은 200만 대가 채 되지 않는 신차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홈마켓으로 하고도 한국계 OEM들은, 한국계 부품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분화돼도 우리는 어느 한쪽을 어드레싱하거나 어느 한쪽에 집중할 수 없고 양쪽 시장을 다 가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크면 한쪽 시장만 집중을 하더라도 내수 플러스 한 개 시장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두 개 시장을 가지려고 하면 이머징 마켓 시장과 이스타블리시 마켓 시장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험 요인이자 우리가 받고 있는 요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분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서 잘하겠다는 전략이 아니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투트랙 전략이다라고 하면 이머징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방식, 이스타블리시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로 달라져야 되고 우리 시나리오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중 전략에 다 반영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중국 EV 데디케이티드 OEM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중국 EV 데디케이티드 OEM과 직접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 자체가 프리미엄 세그먼트거나 아니면 중국 회피 세그먼트에 조금 더 집중하자.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와 같은 중국 OEM들이 약점이 있는 부분 또는 제네시스들을 활용한 프리미엄 포지셔닝, 그리고 중국이 가지지 못한 일부 SDV의 차별화를 통해서 OEM들은 완성차로서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고요. 배터리사나 부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프리미엄한 배터리 타입, 그러니까 LFP가 아니라 NMC나 NCM 같은 영역에서의 배터리 경쟁력 우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세그먼트 위주의 사업들, 그리고 고객 다변화, 특히 중국계 OEM이 아니라 유럽계 또는 북미계 OEM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확대,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고, 부품사 역시나 당연히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안전과 내구성을 중요시 여기는 부품들로의 전환 또는 그 영역으로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타블리시 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철저한 현지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한국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국 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충분한데, 그런 측면에서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로컬 프로덕션이 필요하고요. 자국 내 생태계를 필요한다는 측면에서 파트너십, 특히나 로컬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계가 배제된 또는 중국계를 회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 지정학적인 우호적 관계를 활용한 규제, 그리고 규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결국은 핵심 대응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은 어느 한 시장을 집중하거나 어느 한 시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양쪽 시장을 다 잘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분화되어 있고요. 이분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도 EV 영역, 특히나 이머징 시장에서의 중국의 경쟁력은 매우 높고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분화된 시장 내에서 각각 잘 사업할 수 있는 이중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 이중화 전략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 그리고 경영진이 만들어내는 전략, 투자, 기술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이 모두 다 두 가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션 1 글로벌 시장의 이분화와 거기에 따른 전망,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